연금저축 IRP, 이게 거의 매해 바뀌어요. 많은 경우는 뭐 두세 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올해도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는 매년 바뀔 때마다 들여다봐야 돼요. 기준액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바뀌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은 좀 더 혜택을 주는 쪽. 왜 그러냐면 이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제도적으로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더 많은, 좋은 쪽으로, 혜택이 많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연금저축과 IRP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의 기준이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잖아요. 그죠? 세금을 떼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줄 땐 두 가지가 있죠. 정확하게 이해 안 해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한 어떤 것들만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보태나가는 거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살을 보태나가야 돼요. 세금 공제 다 그럼 두 가지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벌어 그 금액이 깎이는 게 소득공제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얼마를 벌어라는 그 금액, 그게 과세 표준 금액인데 그 부분에 깎아주는 게 소득공제예요. 그럼 세액공제는 얼마예요? 내가 세금 낼 게 올해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원에서 10% 세액공제 받을 거야. 그러면 10%, 1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부분은 소득공제가 더 많이 내게 유리할 수 있고 세액공제가 더 많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더라. 왜냐하면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공제 받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세액공제 받는 거는 의외로 소득공제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강력한 그런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IRP라는 거고,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쳐서 세액공제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합쳐서 900만 원을 놓으면 여기에 13.2% 또는 16.5%를 세금 낼 금액에서 돌려주더라. 현금으로 바로. 그럼 매년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 연금저축과 IRP, 요것에 대한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딱 나눌 때 어떤 거냐면 연금저축 IRP 중에서 IRP는 퇴직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형 퇴직연금이니까 퇴직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연금인데. 그래서 훨씬 더 기준이 까다로워요. 야,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가에서. 근데 연금저축은 IRP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퇴직금 같은 것들은 바로 일시불로 타가지고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노후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위태로워라고 했을 때 더 위태로운 자금은 국가에서 기준을 좀 더 높게 잡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도 해지도 얘는 어려워요. 그렇죠? 만약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이런 특정한 기준이 아니면 혜택 자체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병이 들어서 아니면 요양이 필요하든가 치료비 이런 것들이 아니면 중도 해지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연금저축은 그런 건 아니에요. 중도 해지가 좀 쉬워요. 쉽지만 이런 거 있죠. 야, 너 여태까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라든지 중간중간 혜택 다 받았잖아. 근데 중간에 해지해? 그럼 네가 여태까지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돌려놔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16.5% 다시 다 돌려요. 아, 내가 연금저축을 유지했을 때 받은 세금에 대한 혜택, 다른 기타 혜택들을 다 돌려주고 나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는 건, 해지하는 건 쉽지만 얘는 해지하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더 자유로운, 해지할 때 좀 더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만 원 채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에 세금 낼 돈이 900만 원에 16.5% 또는 13.2% 정도의 세금액이라고 한다면,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저축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금저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ETF의 대부분들을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IRP는 실제로 위험 자산의 70%, 그 다음에 안전 자산의 30%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전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원금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적금, 이 IRP용 그 예적금이 따로 있어요. 예적금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은 원금이 손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30% 정도를, 30% 이상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 잘 나가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잘 나가죠. 한미반도체 무지하게 잘 나가고 있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반도체의 것들을 다 담은 ETF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렇고 그런 것들을 딱 투자했을 때 그 ETF라고 하지만 쪼개놓고 보면 다 개별 주식이잖아요. 그럼 그걸 위험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ETF로 담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IRP에서는 그거를 이 개별 종목을 담은 ETF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원금 훼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IRP에서는 70%까지만 사. 나머지는 원금 훼손 안 되는 거 30% 사야 돼. 라고 제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은 아니라는 거예요. ETF는 다 된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되어 있는 ETF.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나는 ETF지만 조금 더 개별 종목을 다 담은 것만 난 샀으면 좋겠어. 주식으로 다 담겨져 있는 ETF 샀으면 좋겠어. 그럼 연금저축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안전자산에 조금 담는 것들이 필요해. 그럼 나는 여기다 분리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900만 원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다 써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900만 원을 채워서 놓아야 되겠죠. 세액공제를 다 돌려받으려면. 내 세금이, 결정세액이 900만 원에 대한 13.2%, 900만 원에 대한 16.5%를 제할 수 있다면, 공간이. 그렇게 남는다면 900만 원을 채울 때, 얘 600, 얘 300이에요. 왜 얘는 600이에요? 왜 900 전체로 얘 안 되나? 얘는 600까지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얘는 900 전체 다 받을 수 있어요. 얘 자체만. 왜 그럴까요? 얘가 좀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세액공제를 다 받을 거야. 하나만 해서 다 받을 거야. 그러면 얘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난 세액공제 900 다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연금저축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연금저축 600하고 나머지는 IRP 300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을 반드시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혜택을 주지만. 그래서 IRP는 좀 더 안정적인 구조로 짜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던 게 왜 세액공제 900 정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냐면 90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900만 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내가 연금저축하고 IRP에서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합쳐서. 그러면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연봉이, 총소득이, 내 연봉이 진짜 하나만 따질게요. 연봉만 나는 있다. 근로소득밖에 없다. 그게 5,500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내가 900만 원 넣은 거에 16.5%를 공제받아요. 16.5%. 기억을 하셔야 돼요. 148만 원 정도 돼요. 148만. 여기 젊은이들은 다 거기에 해당돼요. 16.5%를 공제. 뭐라고요? 600만 원, 300만 원 넣어서 900만 원을 내가 넣으면 거기에 16.5%. 그러니까 얼마를 공제받는다고요? 148만 원 정도 공제받는다.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148만 원, 저 세금 한 푼도 안 냈는데요? 안 낼 수 있죠. 내가 실제로 연봉이 한 2,400 정도 돼요. 그러면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은 20만 원, 40만 원이에요. 근데 굳이 그거를 900만 원에서 내가 세금을 다 공제받고 이거 안 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안 내는데 그럼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세금이 140만 원이라고 140만 원 줘요? 아니죠. 20만 원만 주는 거죠. 그걸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산해봤는데, 제가 계산해봤는데 2,400만 원 정도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세금 내가 다른 거 다 제하면 다른 거를 다 제해가지고 다른 세금 혜택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빵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2,400만 원 정도. 보통 3,000만 원 정도,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몇십만 원, 한 5, 6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요 정도니까 세금을 잘 계산해 봐야 돼. 내가 내는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결정세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진짜 나는 140만 원 돌려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받을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적용되려면 거칠게 계산해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연봉 4천 정도 되면 거의 결정세액이 한 130, 140 돼요. 그럼 연봉 4천에서 5천 넘으면, 연봉이 5천 넘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 140만 원 이상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들을 좀 해보시면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이거예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실질적으로 하나씩만 가입하게 되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9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왜 그렇다고요? 얘가 좀 더 안정적인 구조로 정부에서 짜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적인 자산을 30% 이상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투자 자유도라는 건 뭐냐면, 야, 개별 종목들을 다 담은 ETF를 나는 사고 싶어. 개별 종목을 담은. 그것들에 대한 한계가 없어. 100%다 투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금저축. 근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7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개별 종목은.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거 반드시 30% 이상은 둬야 된다라는 거고. 중도인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용이해요. 그렇지만 내가 여태까지 혜택받았던 세금들은 다 토해내야 돼. 내 혜택들은 토해내야 된다. 근데 여기 또 숨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 900만 원에서 내가 연봉이 5,500 이하가 되면 16.5% 공제받는다 그랬잖아요. 세액공제를. 근데 넘게 되면, 연봉이 5,500을 넘게 되면 13.2%를 공제받아요. 그런데 13.2%를 공제받았어요. 중간 해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3.2%가 아니라 그냥 16.5%예요. 그거는 페널티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페널티. 나는 13.2%밖에 공제 못 받았는데 라고 해도 내가 중간에 그 뒤에 해지하게 되면 우리는 16.5% 무조건 16%. 그리고 다른 것들 있죠. 내가 배당 소득세, 내가 주식이 있으면 뭐예요? 분배금 같은 거 받잖아요. ETF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15.4%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4% 냈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근데 나중에 해지하면 16.5%를 다시 낸대요. 그 혜택 받았던 것들. 그래서 무조건 16.5% 내는구나. 어떤 사람들이요? 5,500 넘는 사람들. 그 이하는 똑같아요. 16.5% 혜택 받아도 16.5% 그냥 토해내는 거다. 근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당연히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그만뒀다라고 하면 똑같이 내가 받았던 혜택들은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원래부터도 해제 조건 자체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55세 이상 끝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만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돼요. 두 가지가 엔드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5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총 납입액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제율 5,500만 원 이하다. 내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3.2% 공제받는 거예요. 어디에요? 연봉이 13.2%. 또 헷갈리는 사람인데 내가 넣은 금액이. 900만 원이 최고잖아요. 그 금액의 13.2%를 공제받는다. 또는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118만 원 정도 돼요. 118만 원. 나는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다. 근데 나는 900만 원을 불입했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13.2%에 해당되니까 이거 초과예요. 5,500 초과예요. 5,500. 만약에 5,5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16.5%예요. 안 된다 그러면 16.5%.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해당되죠. 16.5%. 근데 5,500이 넘는다 그러면 118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500이 안 된다 그러면 148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5,500이 안 되는데 돌려받을 세액공제는 그냥 세금 낼 돈에서 그냥 돌려받는 거니까 150만 원 돌려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고,
나는 5,500이 넘어. 근데 900을 다 넣었어. 그러면 한 120만 원 돌려받는구나. 언제? 연말 정도 되면 돼. 연말 정도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숨은 이득을 보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거를 원금으로 내가 만약에 90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그냥 돈 넣어놨어요. 그래도 상관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금은 그냥 안전자산으로 봐요. 왜? 그냥 현금 자체로 두면은 원금이 훼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IRP에 그냥 900을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건 원금 그대로 보존되는 거니까. 투자했을 때,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원금이 훼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돈을 넣는 그 순간 아무것도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그 금액이 세액공제 받을 때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수익 창구가 뭐가 있죠? 걔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ETF를 사서 ETF가 가격이 오르면 그 수익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운용 수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빼고 어차피 ETF밖에 안 되니까 S&P 500을 샀다고 쳐요.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500개의 기업을 위에서부터 추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술주만 담은 것들도 아니고 기존적으로 굴뚝주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다 합쳐도 500등까지의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골고루 다 담은 거예요. 근데 골고루 담았을 때도 1등은 더 많이 담겠죠. 2등은 그거보다 담. 이렇게 해서 500개의 회사들의 지수를 추종하게 했던 ETF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 500, 스파이라든지, 그렇죠? VOO 이런 것들 가지고 운영하는 ETF를 딱 샀다. 그럼 S&P 500은 다른 거 다 빼고 S&P 500은 실질적으로 그 지수를 한번 100년간을 데이터를 내봤더니 평균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실제로 아무리 적어도 연간 수익률이 8% 정도 된다. 8%. 연간 수익률이. 거기에는 모두 들어가 있어요. 1929년에 뭐가 있었죠? 대공황이 있었죠. 1929년, 1939년. 그 다음에 1914년에 1차 대전이 있었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지만 결국은 그거 다 포함해서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도 실질적으로 연간 수익률은 8%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분배금이라는 ETF는 그냥 분배금이라고 생각해요. 개별 주식은 배당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그냥 찾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복리로 늘어났다고 치면은 실제로 10에서 12%예요. 그럼 나는 S&P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보수적으로 한 연간 8% 되는구나. 물론 어떤 해에는 전쟁이 나거나 경제적인 큰 위기로 인해서 그 해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20%, 30% 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2년, 3년이 지나고 아무리 길어도 2년,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이상으로 회복하더라라는 것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따져보니까 100년 연간 평균 수익률은 8%에서 10% 되더라.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내가 S&P 500 ETF를 그냥 사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연간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해지할 건 아니잖아요. 오늘 사서 1년 있다 해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8%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900만 원 집어넣었다고 쳐요. 그냥 완전히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1000만 원에 어느 정도요? 8%라는 거예요. 1000만 원에 8%씩 늘어난다. 그러면 내가 매년 10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 80만 원씩 늘어난다는 거죠. 거기 이해되시죠? 80만 원씩. 그래서 8%라는 것들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가 복리를 계산할 때 복리는 뭐예요? 원금의 이자 늘고 다음에 원금의 이자 느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금의 이자 늘어서 원리금 합계 다시 이자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실제로 제가 늘 외우려는 거 72를 외우라고. 72. 72가 되는 그 숫자 뭐예요? 982, 72. 어떻게 돼요? 9년, 8은 연간 이자율. 9년, 8은 연간 이자율. 이자율이 8% 그리고 9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금은 2배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이 법칙이에요. 7이 법칙. 그럼 얘는 8%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게 얼마 정도면 될까요? 10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그렇죠? 8%니까 9년 정도가 되는, 딱 9년. 8%라고 치면. 그럼 복리로 계산한다. 내가
분배금을 계속 투자한다. 그러면 10% 정도로 보면 10% 정도로 보면 실제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7.2년이면 내가 원금이 2배가 된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보면 이 S&P 500은 그래서 매년 한 8%씩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보통 30%씩 올라가요. 작년 거 뒤져보면 거의 한 해에 30%, 20%씩 올라갔을 거예요. 최근에 보면. 제 것도 보니까 몇 년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들은 거의 150%, 100% 정도 되고 다른 게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거의 200%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에. 그런 것들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 S&P 500은 매년 8%라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8%가 아니라 대부분 요새 최근에는 30% 연간 오르고 뭔가 경제적 이익이거나 아니면은 위험에 처이거나 그러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